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이트클럽에 놀러가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괴담. 친구와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근처 번화가에서 간단히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나이트에 입장했습니다. 얼마 만에 가는 나이트인가요? 언제나 나이트에 처음 입장할 때면 가슴이 설렙니다. 친구와 저는 최대한 시크하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걸음걸이로 테이블에 착석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부킹이 잘 되는지 전화번호를 수없이 따다가 새벽 3시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친구가 말합니다. 아까 네 옆에 부킹 왔던 여자의 친구 기억나지? 문자 왔어. 만나서 2차 간 때.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뻐서 천천히 작업하려고 했던 애들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나가서 놀자고 하다니 정말 좋았습니다. 신기했던 건 그날 번호를 땄던 또 다른 여자와 이름이 같았다는 겁니다. 성까지도 말이죠. 최영미. 아무튼 나이트에서 나와서 중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교사라고 했는데 어찌나 예쁘고 잘 놀던지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의 파트너가 깽판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술에 취해서 울고불고 제 옆에 여자가 저랑 조금이라도 스킨십하면 화내고 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그러려니 하며 웃어넘겼지만 계속 그러니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네 파트너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져. 따로 노는 게 낫겠다. 서로 합의하고 저는 제 옆에 여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도 술에 취해 저한테 계속 안겼습니다. 저도 술에 취하고 힘들기도 해서 오늘은 홈런 성공이다 생각하며 모텔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애가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솔직히 원나잇이야 그럴 수 있지만 여자가 처음 본 남자와 모텔에서 사진까지 찍자고 하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찍어줬습니다. 샤워하는 모습부터 침대에 누운 모습까지. 특이한 건 그녀가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 양쪽을 억지로 웃음 짓게 하는 포즈를 취한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아무튼 그런 포즈였습니다. 자기 핸드폰에 사진을 저장하고 나서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3일 동안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는데 그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이 나서 학교가 끝난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그럴까? 집으로 와. 뭔 소리야. 이 시간에 집에 어떻게 가.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야. 오빠, 나 혼자 살아. 서울에서 자취해. A 아파트야. 그럼 집에서 삼겹살 먹자고. 응, 내가 고기랑 다 사놓을게.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 얼른 와. 여기서도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를 자취하는 집까지 부르다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남자를 초대하는데 안 가면 그게 남자입니까? 쾌재를 부르며 택시를 타고 룰루랄라 갔습니다. 같은 도시였지만 상당히 외곽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장지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집값 비싸요? 아니, 여기 사람 별로 없어. 공장지대라 집값이 싼 편이지. 108동, 16층이었는데 정확한 호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으스스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녀의 얼굴도 예뻤고 성격도 괜찮았지만 처음 본 남자와 원나잇한 것도 그렇고 모텔에서 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혼자 사는 집에 나를 초대했을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적었습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5분 내에 연락 없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 나 찾아라. 이렇게 적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송될 수 있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너무나도 화사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저도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에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너무나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집 TV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벽걸이 TV. 그리고 너무나 귀여운 시추 한 마리. 누가 봐도 딱 여자가 사는 집처럼 여성스러운 풍경이었죠. 우선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방 안에 누군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경하는 척하면서 열어봤습니다. 처음 방문을 여니 세상에 옷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옷방이라네요. 연예인들이 TV에서 공개하는 옷방처럼 수많은 옷과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은 싱글 침대 하나에 또 벽걸이 TV가 있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었고 마찬가지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방을 확인한 후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너 혼자 사는데 이러고 살아 정말 좋다. 그래. 근데 혼자 살면 안 좋아. 심심하고 그래. 거실에 자리를 잡고 신문지를 깔고 고기판도 올렸습니다. 세상에 직접 된장찌개에 콩나물국까지 만들었더군요. 소주에 삼겹살, 옆에는 예쁜 여자, 그리고 분위기까지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틀에 맞게 딱딱 떨어지니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에게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방에 들어가자. 오늘 자고 갈 거지? 그러면서 저를 유혹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여자가 먼저 이러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상한 병이라도 있어서 나한테 옮기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핑계를 대기로 했습니다. 내일 나 학교 가야 돼서 일찍 가봐야지, 다음에. 그런데도 끈질기게 저를 유혹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너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해해줘. 그 말을 하니 그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선 누구나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여자가 먼저 그렇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건 이상했습니다. 못생긴 여자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가 그러니까 더 이상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거부하고 이따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가려는 찰나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 어쩔 줄 모르는데 여자가 슬쩍 열어주더군요. 그때 화장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들렸죠. 그녀는 분명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뭐였을까요? 화장실은 안 들어가 봤구나 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름이 돋아서 그 자리를 빨리 떠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오길 바랐지만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녀가 오빠, 어디가? 잠깐만 와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 먼저 갈게.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뒤에서 나타난 10대 청소년쯤 되는 남자. 그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비상문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넘어지고 굴러도 계속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 일대도 택시로 올 만큼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미친 듯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어서 계속 뛰었습니다. 16층, 그 상황에서는 금방 내려왔습니다. 정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정문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어디가? 잠깐만 와봐. 여기 갈 데 없어. 저는 바로 1층에서 난간을 넘어 잔디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녀와 남자들은 당황했는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어디 문 연 곳도 없었고 공장지대라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없으니 숨을 데도 없었습니다. 멀리 화장실이 보였고 문이 열리길 바라며 손잡이를 돌렸는데 다행히 열렸습니다. 급한 대로 우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끝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딱 뒤에 붙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배터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끊기기 일보 직전 깜박였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거는데 신호가 간 후 여보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화장실로 들어온다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저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안을 둘러보니 다행히도 대걸레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걸 들고 문 앞에 서서 몸을 기댄 채 기다렸습니다. 지하는 창문도 없고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대걸레 자루를 들고 인기척이 없자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출구로 나가니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아파트 정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옆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풀숲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서요. 소름이 돋았지만 가까이 가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뭐야? 왜 그래? 무슨 작정이야? 장난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빠, 내 말 잘 들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이곳을 나가야 해. 쟤네들한테 잡히면 끝이야. 쟤네들 말고 더 있어. 저도 그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 사람도 없고 칼을 든 그들에게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게다가 계단을 급히 내려오느라 넘어지고 굴렀는데 그때 다쳤는지 한쪽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문이나 후문에 둘이 지키고 있을 거야. 두어 명이 계속 찾고 있어. 날이 밝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움직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공장 사람들 나올 때 같이 나가. 경찰에 신고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한 대로 다른 동의 화단에 숨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3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되었지만 저에겐 그 시간이 24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자 그녀가 말한 대로 공장 근무자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저도 그 무리에 끼어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내 버스를 타려 했지만 걸어가기에 너무 멀고 다리가 다친 상태라 더 갈 수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사정을 설명해 부탁을 드렸고 기사님 덕분에 그나마 인적이 많은 곳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샤워하고 바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여자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만 떴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번호 끝자리.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뭐지? 세상 살다 보면 별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그저 그렇게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기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만났던 날, 나이트클럽에서 이름이 같았던 다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감이 있던 여자였기에 만나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조금 꺼림칙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자니까요. 찜찜한 기분과 달리 그 여자는 너무나 성격도 좋고 털털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원래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는데 그날은 2차까지 가서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절대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은 금세 잊혀질 만큼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모텔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와 맨 처음 갔던 그곳이죠. 잠시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동시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야, 이 여자는 정말 평범한 여자잖아.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용일을 하고 있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친구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성격도 좋고 나이도 동갑인 정말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것만 제외하면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녀가 씻는 동안 저는 맥주를 사러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미야,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이야? 긴 말 못해, 잘 들어. 왜 또 거기 있어? 오빠랑 같이 있는 여자 위험해. 빨리 도망가.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저는 당장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텔 안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가방 속에는 제 신상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와 각종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제발 아직까지 씻고 있기를.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맥주 좀 사러 갔는데 지갑을 놓고 와서 다시 가지러 왔어.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만 신으면 미친 듯이 뛰어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는 찰나에 그녀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 나도 따라갈래. 그녀의 표정은 순진한 여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같이 가고 싶다는 그런 표정이었죠. 일이 점점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밖에는 그때와 달리 사람도 있고 편의점도 있잖아. 그리고 이 여자 말을 믿어 뭐지 이 상황.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편의점까지 가서 그곳에서 상황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텔을 나와 그녀와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20m 전방의 편의점 안에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10m 전방에서 얼굴이 보였고 그중 한 명은 바로 처음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쫓아왔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도망치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걸음은 계속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었고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니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 그리고 그 녀석과 다른 남자 한 명. 그 녀석 일행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여자가 저 남자들과 한패라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편의점을 나가는 순간 나는 위험에 처할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었던 것은 첫째,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아 도망가면 무조건 잡힐 상황이었고 둘째,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이었던 건 첫째,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녀석은 한패가 아니었을 테니 그나마 안심이 되었고 둘째, 제 손에는 충분한 배터리가 있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고 태연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무슨 동 편의점 새로 생겼네. 목말라 죽겠네. 눈치채길 바라며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녀석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계속 끌면서 맥주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는 척하며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노트북으로 사이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난 후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대충 사서 나가자. 잠깐만, 맛있는 맥주 좀 마셔보려고.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그 남자 일행은 라면을 다 먹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가라. 뭐지? 우연히 만난 건가?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밖에서 그들은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묘한 미소와 함께 이곳을 나가면 나는 봉변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었던 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 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무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찾은 것은 커터칼 뿐이었습니다. 저는 커터칼 앞에 서서 여차하면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그때 멀리서부터 번쩍번쩍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경광등이 번쩍거렸습니다. 경찰이 온 것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녀석들이 골목길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그녀 또한 갑자기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편의점 안에는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날 밤을 꼴딱 새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예상대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연결이 되었지만 그도 그 집을 2개월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임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제가 위협을 받았다는 진술만 있을 뿐 실제로 해를 입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저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만 해주었고 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쯤엔 많이 일상생활에 적응되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그 일은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그저 남자 하나 잡아서 협박하려는 애들이었나 보구나. 운 좋게 잘 피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말이죠. 어느 날 학교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뭐지?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나이트에서 여자들 함부로 믿지 마. 사실 처음 만난 날 오빠랑 같이 모텔에 들어갔을 때 사진 찍은 거 기억나지? 그 사진 내가 왜 찍자고 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왔을 때 내가 왜 도와줬는지 알아? 사실 처음 오빠가 집에 왔을 때 집에 남자 둘이 숨어 있었어. 오빠가 술에 취하면 그걸로 끝이었을 거야. 그런데 오빠는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권해도 말이야. 계획은 틀어졌지만 오빠는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었어.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들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오빠는 나에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지.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 그래서 문을 열어준 거야. 사실 그때 문을 안 열어줬다면 오빠는 절대 못 나갔을 거야. 그리고 그날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준 거고. 사실 그 남자들은 중국인들이었어. 오빠를 납치해서 중국으로 밀항할 계획이었어. 그 남자들 위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고 아마 그날 납치되었다면 오빠는 지금 이 메일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거야. 아무튼 잘 지내. 메일 내용을 읽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진지하게 말했던 한마디가 저를 살린 것이었죠. 그 후로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다시 보내봤지만 답장은 없었고 수신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몇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 모텔에서 그녀가 이상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려 했을까? 그 메일에도 그 사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두 번째, 왜 두 번째 만난 여자가 같은 이름을 사용했을까? 정황상 같은 패거리라는 말인데 말이죠. 세 번째, 첫 번째 날 함께 왔던 그녀의 친구는 누구였을까? 친구 말로는 아무 이상 없이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불러서 혼자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의 귀신 본 친구.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건 중3 때였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 그 녀석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사교성이 없어서 늘 혼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와 친해지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A는 자취방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A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준 건 고2 때였습니다. 덧붙여서 저와 친해진 이유도 설명해 주었죠. A는 전학 오기 전에 항상 보이는 귀신을 못 본 척하며 무시했지만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매우 예민해졌고 그 결과 학교에서 시시콜콜한 싸움을 일으켜 우리 학교로 강제 전학을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상하게도 저희 학교에는 귀신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 고민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A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귀신이 없는 길도 발견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바로 저희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제가 있는 곳 주변엔 귀신이 없었고 제가 자주 머무르는 곳 역시 귀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는 항상 저의 주변을 맴돌았고 결국 저와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 A의 얼굴을 보고는 화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고 거의 가족처럼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A와 함께 지낸 5년 동안 귀신과 관련된 일이 많이 없었지만 한 가지 기억에 강하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저와 A가 군대에 가기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한 달에 걸쳐 일본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우리의 넘치는 패기 덕에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자전거를 타느라 몸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했고 저희는 피 같은 돈을 써서 펜션에 머물며 몸이 나아질 때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되어 A와 함께 시내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떠오른 호기심에 근처 신사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A는 거부했겠지만 그 당시 우리는 군대 생각에 반쯤 미쳐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신사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주에 의해 급히 밖으로 내보내졌고 다른 신주들은 사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 중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옆을 보니 A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는 기절하기 직전이었죠. 저는 A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그를 업고 신사가 안 보일 때까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한 A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는 극도로 분노한 귀신 20명 정도가 저와 A의 얼굴에 달라붙어 나가라, 이곳에 왜 왔느냐 라고 귀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의 몸 때문에 얼굴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귀가 얼얼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는 귀신들 사이에서 공포에 질린 A는 너무나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숙사 괴담. 저는 08학번이고 신입생 때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산속에 있는 청정학교였고 시내로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40분을 나가야 했습니다. 기숙사에 입사하고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이 깊어졌고 술 한잔하며 선배들이 우리 기숙사에 관한 귀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무서웠던 건 선배들이 겁주려고 무서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게 아니라 기숙사에서 뭘 보더라도 놀라지 마. 지내다 보면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술 먹고라도 401호에서는 자지 말아라. 딱 이 한마디만 해준 것이었습니다. 401호는 이유가 있어서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기숙사는 5층짜리 건물이었고 1층에서 3층까지는 여학생들이 살고 4층은 남학생들이 5층은 학교 관계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자애들과도 친해졌고 저는 CC도 되었죠. 여자애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 기숙사 얘기가 나왔고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 기숙사도 101호, 201호, 301호가 모두 비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 선배들 말로는 기숙사가 생긴 이래 각 층의 1호 방에 사는 학생들이 모두 귀신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기숙사 구조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이 쭉 늘어서 있고 중간쯤에 휴게실이 있었으며 휴게실에는 베란다가 있어서 흡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휴게실에 컴퓨터도 놓아두고 애들이 과제를 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게 해놨죠. 어느 날 저는 휴게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친구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호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10시 55분쯤 되었을 때 컴퓨터 하던 친구에게 점호 시간 다 됐다. 점호 받고 와서 하자.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가려는데 베란다에 누군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애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고 그 애가 몸을 돌려 들어오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점호를 받았고 다시 휴게실로 돌아오니 뭔가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이상 없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베란다 문을 바라보니 잠겨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왔는데 생각해보니 아까 베란다에 있던 애가 들어올 때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거기서 소름이 쫙 돋았죠.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컴퓨터 할 때 베란다에 있던 애 봤어? 친구는 말했습니다. 컴퓨터 하느라 못 봤는데 내 뒤로 누가 지나가는 건 느껴졌어. 그런데 휴게실 구조상 컴퓨터 뒤에 소파가 있고 소파에 앉으면 컴퓨터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서 친구 뒤로 누군가 지나갔다면 내가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신 이야기를 처음 해줬던 선배에게 달려갔습니다. 선배, 귀신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선배는 별다른 설명 없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03학번이었고 기숙사는 2001년에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선배가 들은 말로는 그 귀신은 키가 약 150cm 정도 되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심하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크게 장난을 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샤워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거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난다거나 변기물이 저절로 내려가는 일, 그리고 가끔 창문 밖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도의 일들만 있었습니다. 물론 주말에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가고 기숙사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 일들이 더 무서웠죠. 하지만 이 아이 귀신은 정말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귀신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요. 2학기가 되고 나서부터 신입생들이 가위에 눌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을 많이 마시거나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네 중 가위 눌리는 애 없냐? 선배는 매년 신입생들만 가위에 눌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신입생인지를 골라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신입생들만 가위에 눌렸고 그 가위 눌림이 너무 심해서 신입생들이 수척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위 눌림 때문에 휴학한 학생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고 기숙사가 개편되어 남자들이 1층도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4층만 쓰던 남학생들이었는데 1층과 4층을 함께 쓰게 된 것이죠. 남자들이 1층을 쓰게 되면서 저희는 비어있던 101호 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학생들은 무서워서 얼씬도 안 했던 방이죠. 문제의 방은 101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과 관련된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생 중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지만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의 부모님은 천주교에서 구마기도, 즉 우리가 말하는 퇴마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고 이 친구가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필이면 그 친구의 방이 바로 102호였습니다. 문제의 101호 방 바로 옆이었죠. 이 친구는 방 배정을 받은 후 101호 방이 왜 비어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저 빈 방이라며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야식을 먹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죠. 며칠 뒤 그 친구는 동기들과 함께 101호 방에서 야식을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친구는 갑자기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구급대가 와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 친구는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그 방에 들어가서 무려 12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기숙사 곳곳에 성수를 뿌리시고 나가셨죠. 나중에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신이 너무 아갈해서 쫓아내지는 못하고 101호 방에 묶어두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1호 출입을 금지하고 문 앞에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고 구마의식을 본 것도 처음이었으며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는 사람을 본 것도 처음이었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공군훈련소 괴담. 저는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하며 여러 부대를 다니고 다양한 경험담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군훈련소 구막사에 얽힌 괴담입니다. 어느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 밤이 되면 이상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노을이 아닌 핏빛으로 물든 기분 나쁜 노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그 훈련병이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니 그곳에는 목을 맨 시체가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혀를 길게 내밀고 그 훈련병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죠. 훈련병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 시체가 훈련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랑 같이 좋은 데로 가자. 딴 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훈련병은 이 꿈을 매일같이 꿨고 매일 새벽 3시 40분쯤 되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훈련병은 점점 피로에 지쳐갔고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훈련병은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병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고 항상 불안한 표정으로 다니다 보니 결국 간부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간부는 훈련병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냐?
훈련병은 결국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간부는 훈련병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담배를 건네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 자다 깨면 한 3시 40분 좀 넘어서 깨지. 훈련병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언제 깨어나는지 정확하게 맞추는 간부를 보고 훈련병은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간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놈이 너더러 좋은 데로 가자고 하지는 않았냐? 훈련병은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간부는 그 훈련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해 전 공군 훈련소에 나이가 많은 훈련병이 입대했습니다. 그는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다 실패하고 늦은 나이에 훈련병으로 입대하게 된 것이었죠. 그 훈련병은 공군 장교가 되고 싶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사고를 여러 번 일으켜서 간부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훈련병은 항상 청소 시간만 되면 화장실 구석 변속 안에 들어가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유독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훈련병에게 동기들이 물었습니다. 형,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때 훈련병은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데로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동기들은 불안해했지만 그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 훈련병은 평소 자주 들어가던 변속 안에서 목을 매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40분쯤이었다고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 훈련병이 취침하던 자리는 바로 그 자살한 훈련병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악몽에 시달리며 자리를 바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그 훈련병은 자리를 바꾸게 되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신막사가 완공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훈련병은 새로운 막사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같은 악몽을 꾸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만석군 김씨. 옛날에 한 만석군 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장농들에게 높은 값을 받아서 그의 곳간이 비는 일은 없었습니다. 만석이라는 것은 대대로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을 뜻했습니다. 땅은 도망갈 일이 없으니 김씨는 항상 기름진 음식과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살았고 비단으로 옷을 해 입으니 임금도 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장의 임금이라 불렀죠. 김씨는 그만큼 큰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퍼져도 김씨는 자신의 곳간을 여러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 걸 왜 남에게 공짜로 줘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김씨는 사람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보리 한 대라도 얻을까 싶어 아첨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환한 달빛이 비치는 밤, 김씨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단출한 여행복을 입은 사내와 등 뒤에 무언가를 잔뜩 실은 가마 2개를 든 장정 8명이 일행이었습니다. 김씨의 하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가마꾼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고작 하인 나부랭이가 어딜 나서느냐. 여기서도 방 안에 불이 환한 게 보이는데 내 주인이 불을 켜고 잔다더냐. 가마꾼은 칼을 뽑아 하인을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가마꾼들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마꾼을 제지하며 부드럽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찮게 할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요. 그대 주인에게 거래를 제안하려고 온 것이요. 하인은 가마꾼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내 주인인 김씨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씨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려 했지만 가마에 실린 양이 너무 많아 마당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내는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에 그대가 만석군이라 들었어. 김씨는 위세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석에서 조금 더 되지만 보통 만석군이라 부릅니다.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이 아무개요. 내가 그 땅들을 사고 싶소. 김씨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돈이 들어오는데 굳이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씨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벼슬길에 오른 조상이 있습니까? 이 말에 김 씨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다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조상은 없습니다만
그게 왜 문제입니까? 이 씨는 김 씨의 아들들을 언급하며 아드님들이 제 이름 석자도 못 적는다 들었소. 이런 촌락에 스승이 있겠소? 한양에 올라가셔서 아드님들을 가르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벼슬길에 오르려면 글을 읽어야 하니까요. 김 씨는 화가 나면서도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만석을 살려면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닐 텐데 돈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씨는 가마꾼들에게 명령해 함을 차례대로 내려놓고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입은 점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함 속에는 사람 키만 한 함들이 기십 개나 있었고 그 안에는 황금 원보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그 황금이 진짜인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들였고 결국 모두 진짜 황금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만석이 아니라 100만석도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기 직전 이 씨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군요. 김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양에 가실 터이니 이 집과 곳간 그 안의 곡식도 내가 가져가겠소. 사람을 제외한 모든 걸 내가 가져야겠소. 김 씨는 황금에 눈이 멀어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는 가마꾼들과 함께 호위무사 수백을 거느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잠시 멈출 때마다 김 씨는 가마 속 금덩이를 확인했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 열어본 상자에는 썩은 잎들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서류를 확인한 후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청렴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엉망이로구나. 임금은 즉시 영의정을 불러 김 씨의 사건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정은 보고했습니다. 전하, 이 아무개는 3개월 전 심장 고통으로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 서류에 적힌 필체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김 씨는 임금을 속인 죄로 곤장 50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곤장은 매우 무거운 형벌이었고 장정도 20대만 맞아도 병신이 될 정도였는데 김 씨는 50대를 맞았으니 산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곤장 50대를 맞고 나서 살아남긴 했지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노여움에 사로잡힌 그는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집은 마치 몇십 년 동안 방치된 폐가처럼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씨가 말했던 대로 김 씨의 아들 둘은 한양으로 올라가 글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과거의 급제에 작은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로 세월을 보낸 아들 한 명은 이른 나이에 객사했습니다. 김 씨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산은 결국 사라졌고 그가 쌓아 올린 부와 권세도 끝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파주 영어마을 괴담. 그날도 저는 파주 영어마을에서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 5명은 저와 같은 반이었지만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중 한 명, A라는 친구와는 초등학교 때 조금 알고 지냈던 사이여서 조금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친구들은 떠들며 장난치느라 방 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10시가 되어 방 불이 꺼졌고 교관들은 애들에게 자라고 했지만 혈기왕성한 중학생들이 그 시간에 쉽게 잠들겠습니까? 5명이서 누운 채로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크게 친하지 않아 대화에 끼기 어려워 그저 이야기를 들으며 피식 웃다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A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얘기하자, 듣고만 있지 말고. 저는 속으로 얘네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싶어 기뻐하며 그래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음소거가 된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뭐지? 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잠시 후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방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A가 또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는 장난이었어. 같이 놀자. 저는 다시 벌떡 일어나며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이번에도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친구들이 저에게 말도 걸고 함께 놀자고 했는데 방 안은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12시가 넘었더군요.
겨우 몇십 분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친구들을 확인해 보니 그들은 모두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정말로 다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자라고 한 거지? 저는 장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누운 순간 다시 방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와중에 A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워 눈을 감고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그리고 새벽이 되어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은 채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어 잭나이프를 꺼내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칼을 가슴팍에 향한 채로 몸을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엎드리게 된다면 칼에 찔릴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제 팔이 침대 난간에 걸렸고 다행히 칼이 툭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눈을 떴고 내려다보니 칼은 펼쳐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다시 접어 가방 깊숙이 넣고 그 이후로 잭 나이프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일이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처럼 느껴졌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을 다시 겪을까봐 늘 조마조마해하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말씀으론 저는 딱히 귀신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날 밤의 일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